중국 역사상 왕정군만큼 오랫동안 권력의 정점에 머물렀던 여인은 드뭅니다. 그녀는 6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5명의 황제를 거치며 제국의 상징인 전국옥새를 손에 쥐고 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온몸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평생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이 여인은 결과적으로 찬탈자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친조카의 손에 한나라가 무너지는 과정을 고통스럽게 지켜봐야 했던 비극적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가문을 향한 눈먼 사랑은 제국을 겨눈 칼날이 되었습니다. 분노에 찬 그녀가 전국옥새를 내던져 모서리를 깨뜨린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국의 가장 큰 적은 변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왕씨 가문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태황태후는 어쩌면 제국을 멸망시킨 독사를 제 손으로 키워낸 것일까요? 기원전 70일 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나라는 고조 유방이 나라를 세운 지 130여 년이 흘러 겉으로는 번창해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제나라 왕족의 후손이었으나 몰락하여 평범한 관리로 지내던 왕금의 집안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정군이었습니다. 왕정군의 어머니 이씨는 그녀를 임신했을 때 기이한 꿈을 꾸었다고 전해집니다. 밝은 달이 하늘에서 내려와 자신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달은 여성의 최고 권위, 즉 황후를 상징하는 징조였습니다. 이 꿈 때문이었을까요? 왕정군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또래 아이들처럼 소란스럽지 않았고 항상 정숙하며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초창기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홍기를 맞았을 때 그녀와 약혼했던 남자들이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연달아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가 남자를 잡아먹는 불길한 사주를 가졌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버지 왕금은 딸의 운명을 비관하다가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관상가는 왕정군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장차 천하의 어머니가 될 고귀한 관상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에 왕금은 결심합니다. 딸을 평범한 집에 시집 보내는 대신 황궁으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문을 살리는 길이자 딸의 운명을 완성하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4년 18세의 왕정군은 수천 명의 궁녀 중 한 명으로 장안의 미양궁에 입성합니다. 궁궐은 화려했지만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궁녀들이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향수를 뿌리고 비단 옷을 고를 때 왕정군은 구석에서 조용히 자수를 놓거나 글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렀고 그녀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역사의 신이 장난을 치지 않았다면 그녀는 이름 없는 궁녀로 늙어 궁궐 밖으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계는 서한 황실의 거대한 비극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황태자였던 유석에게는 목숨보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 양제였습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웠으며 태자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작스러운 중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마 양제는 숨을 거두기 직전 태자의 손을 잡고 원망 섞인 유언을 남겼습니다. 궁중의 다른 후궁들이 저를 시기하여 주술을 걸어 저를 죽게 했습니다. 이 말은 태자 유석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죽은 뒤 태자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떤 여인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고 황실의 후사를 잇는 일조차 거부했습니다. 황태자가 후사를 잇지 못하는 것은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선제와 왕황후는 태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태자궁에 가장 정숙하고 기품 있는 궁녀 5명을 엄선하여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의 끝에 운명처럼 왕정군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태자 유석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황후가 5명의 궁녀를 늘어쓰고 물었습니다. 태자여, 이들 중에 마음에 드는 이가 있느냐? 태자는 그녀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강요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저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그 순간 5명 중 태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왕정군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애써 미소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가까이 있었다는 우연 하나가 그녀를 태자의 침소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태자는 왕정군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번의 합방으로 왕정군이 회임한 것입니다. 사마 양제 사후 수많은 여인이 태자의 관심을 끌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왕정군이 단숨에 황실의 후사를 잉태한 것입니다. 이 소식에 선제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왕정군이 낳은 아들 유호를 직접 품에 안고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을 일으킬 것이다라며 극찬했습니다. 왕정군은 일개 이름 없는 궁녀에서 단숨에 제국의 미래를 품은 태자비로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인 동시에 재앙의 전주곡이었습니다. 한원제가 즉위하고 왕정군이 황후가 되자 그녀의 조용한 성품은 오히려 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치를 몰랐고 오직 자신의 가문 사람들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녀가 황후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녀의 아버지 왕금은 평은 후에 봉해졌고 그녀의 오빠와 남동생들이 하나둘 조정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정의 원로들은 걱정 어린 시선으로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외척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황권이 흔들린다는 경고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왕정군은 귀를 닫았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은 궁궐이라는 험난한 곳에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울타리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오빠 왕봉은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동생의 권위를 등에 업고 군사와 정치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왕씨 일가의 권력은 마치 암세포처럼 서한 왕조의 혈관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황제인 한원제는 점차 허수아비가 되어갔고 모든 보고는 황후의 가문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왕정군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들을 지키고 가문을 위해 내린 선택들이 사실은 한나라의 기둥을 하나씩 베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그저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현숙한 황후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생리는 결코 자애롭지 않았습니다. 왕정군의 아들 유호가 자라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유호는 할아버지 선제의 기대와 달리 방탕하고 나약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정세는 관심이 없었고 조비연과 같은 미인들에게 빠져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원제는 아들의 모습에 실망하여 태자를 바꾸려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왕정군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황제에게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의 자리를 지켜냈고 한원제가 세상을 떠나자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등극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그녀는 황태후가 되었습니다.
서한의 모든 권력이 그녀의 손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녀의 조카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청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는 다른 왕씨 일가들처럼 사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학문에 정진하며 가난한 선비들을 돕는 성인 군자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왕정군 태우는 이 조카를 보며 우리 가문의 보배라며 극찬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왕망. 훗날 고모인 왕정군에게서 옥새를 빼앗고 한나라를 멸망시킬 장본인이었습니다. 왕정군은 자신의 손으로 제국의 파멸을 불러올 괴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에게 더 큰 권력을 쥐어주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왕정군이라는 한 여인의 평범했던 삶이 어떻게 제국의 거대한 비극으로 변모해가는지, 그 잔혹한 연대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미양궁의 어린 궁녀였던 왕정군은 이제 제국의 운명을 손에 쥔 황태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기원전 33년 왕정군의 남편이었던 한원제가 승하하고 그녀의 아들 유호가 한성제로 즉위하면서 왕정군은 명실상부한 제국의 최고 어른인 황태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던 궁녀도 총애를 갈구하던 후궁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한 왕조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었습니다. 황태후가 된 왕정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뿌리, 즉 왕씨 가문을 조정의 전면에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성제가 즉위한 바로 그 해, 자신의 큰오빠인 왕봉을 대장군이자 대사마로 임명합니다. 이는 군사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손에 쥐어준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뒤이어 그녀의 남동생들인 왕음, 왕상, 왕근 등이 줄줄이 고위 관직을 꿰찼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황제를 알현하기 위해 줄을 선 관리들의 절반 이상이 황태후의 형제들이거나 그 가문의 가신들이었습니다. 조정은 더 이상 유씨 왕조의 회의장이 아니라 왕씨 가문의 가족 모임터처럼 변해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왕씨 일가가 조정을 독점한 시대라고 기록합니다. 왕정군은 이것이 자신의 아들인 황제를 보호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내 형제들이 권력을 잡아야 내 아들의 자리가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이 소박하고도 위험한 가족 이기주의가 제국의 기틀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무렵 왕씨 가문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왕정군의 형제 중 5명이 같은 날에 후라는 자기를 받아 봉해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일컬어 오후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저택은 황궁보다 화려했고 그들이 부리는 노비들은 웬만한 하급 관리보다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왕씨 가문의 수레를 만나면 고관대작들도 말에서 내려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왕정군 태후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한성제 유호 때문이었습니다. 성제는 어머니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세는 관심이 없었고 매일 밤 궁궐 밖으로 잠행을 나가 기생들과 어울리거나 궁 안에서 화려한 잔치를 벌이는데 탐닉했습니다. 특히 역사에 길이 남은 악녀, 조비연과 조합덕 자매가 입궁하면서 서한 황실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왕정군 태후는 아들이 여사에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는 것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간곡히 권고했습니다. 황제여, 부디 조상들이 세운 이 나라를 생각하시어 정무에 힘쓰소서. 그러나 이미 여색의 맛을 알아버린 성제에게 어머니의 잔소리는 그저 먼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황제가 방탕해질수록 왕정군 태후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황제가 정치를 포기하니 모든 국사는 자연스럽게 태후와 그녀의 오빠 왕봉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왕정군은 아들의 잘못을 꾸짖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빈틈을 자신의 가문 사람들로 채우며 권력의 단맛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가면을 쓴 채 제국의 시스템을 왕씨 가문의 사유물로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하고도 썩어가는 권력의 잔치판에서 모든 이가 사치와 향락을 쫓을 때 유독 다른 행보를 보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정군의 동생인 왕만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는 다른 사촌들처럼 부유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은 매일 낡은 옷을 입고 학문에 정진했으며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는 다른 왕씨 형제들이 기생들과 어울릴 때 홀로 등불을 켜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고모인 왕정군 태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내 가문에 저토록 훌륭하고 검소한 아이가 있단 말이냐. 왕정군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만하고 사치스러운 자신의 형제들에게 지쳐있던 그녀에게 이 겸손한 조카는 가문의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조카를 직접 불러 따뜻하게 격려하고 그에게 관직을 내리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청년을 칭송했습니다. 왕씨 가문의 쓰레기더미 속에서 핀 한 송이 연고치라며 말이죠.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왕망이었습니다. 왕망은 고모인 왕정군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모의 신뢰만 얻는다면 이 제국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왕정군은 자신의 조카가 지은 겸손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맹수의 발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문을 빛낼 인재를 찾았다는 기쁨에 취해 있었을 뿐입니다. 한편 궁궐 안에서는 조비연 자매의 시기 질투로 인해 다른 후궁들이 낳은 황자들이 의문사하거나 낙태되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성재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이는 왕정군에게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아들의 대가 끊긴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왕정군은 조비연 자매를 미워하면서도 아들의 총애를 받는 그들을 함부로 처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우유부단했고 상황에 휩쓸려 다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가문을 지키기에 급급한 평범한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원전 7년, 한성재는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한 채 40대의 나이로 급사합니다. 황제의 죽음은 제국을 거대한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바로 왕정군 태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왕씨 가문의 안위를 위해 서둘러 다음 황제를 세워야 했습니다. 이제 서한 왕조는 왕정군이라는 여인이 만든 외척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그녀는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손자인 한해제를 즉위시키며 태왕태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운 이 새로운 질서는 오히려 더 큰 배신과 파멸의 시작이 될 뿐이었습니다. 왕정군 태후, 그녀는 과연 가문을 살린 구원자였을까요? 아니면 제국을 무너뜨린 죄인이었을까요? 그녀의 손에서 자라난 왕망의 야심이 어떻게 서한의 심장을 겨누게 되는지 이야기는 이제 가장 치열한 권력의 투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역사의 흐름은 때로 개인의 의지보다 더 잔혹하게 흘러갑니다. 기원전 7년, 왕정군 태후의 유일한 혈육이자 권력의 기둥이었던 아들 한성재가 후사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의 슬픔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왕정군은 제국의 존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황태후를 넘어 황제의 할머니인 태황태후라는 여성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고도 외로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왕정군이 마주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새로 즉위한 한혜제는 왕정군의 직계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제의 조카이자 정가왕의 아들로 왕정군에게는 손잡벌이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애제가 즉위하자마자 권력의 지형도는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제의 뒤에는 그의 외가인 부씨 가문과 처가인 정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왕정군의 왕씨 일가가 누려온 권력을 빼앗기 위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왕정군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가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녀의 오빠 왕봉이 세운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고 왕씨 일가 사람들은 하나둘 관직에서 쫓겨나 귀양을 가야 했습니다. 왕정군은 이 시기 미양궁 깊숙한 곳에서 고립된 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가족의 힘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인내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화려한 언변이나 무력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황실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어른이라는 정통성을 무기로 삼아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 같은 시기에 왕정군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위로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조카 왕망이었습니다. 왕망은 가문의 몰락 속에서도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집을 팔아 가난한 백성을 돕고 병든 숙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천하의 효자이자 청렴한 선비라는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왕정군 태후는 그런 조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가문이 다 망해가는데 오직 너만이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있구나. 그녀는 왕망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왕망의 겸손함이 사실은 권력을 향한 가장 고도의 위장술이었다는 것을 늙고 지친 태후는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왕망은 무너져가는 왕씨 가문을 다시 세워줄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운명은 다시 한번 왕정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원전 1년 한나라를 개혁하려 했던 젊은 황제 애제가 즉위 7년 만에 자식 없이 요절한 것입니다. 황궁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애제의 외척인 부씨와 정씨 세력은 구심점을 잃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왕정군 태후가 정역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애제의 시신이 차에 식기도 전에 황제의 옥새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사마 동현은 물러나라. 그리고 내 조카 왕망을 입궁시켜라. 이 한마디로 정권은 다시 왕씨 가문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왕정군은 9살밖에 안 된 어린 평제를 황제로 세우고 자신이 다시 수렴 청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망을 대사마로 임명하여 조정의 모든 실권을 맡겼습니다. 왕정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가문이 안전해졌구나. 내 조카는 충성스러우니 나라를 잘 보필할 것이다. 하지만 왕망은 더 이상 예전의 겸손한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왕망은 무자비하게 반대파를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어린 평제의 외가 사람들을 모두 죽이거나 추방하여 황제를 고립시켰습니다. 왕정군 태후는 조카의 잔인한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왕망을 불러 꾸짖기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토록 가혹하게 구느냐? 황제의 외가도 우리와 같은 친척이 아니냐? 그때마다
왕망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교활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모님, 이것은 모두 한나라의 안녕과 고모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조카의 충심을 믿어주십시오. 왕종군은 조카의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속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녀는 너무 늙었고 왕망 없이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왕망이 올리는 모든 상소문에 옥새를 찍어주었습니다. 그것이 한나라의 숨통을 조우는 문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왕망의 야심은 이제 황제 자리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가황제, 즉 가짜 황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황제의 권위를 찬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정군 태우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귀여운 강아지가 사실은 제국을 집어삼키려는 굶주린 늑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정군은 침소에서 홀로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하룻밤의 인연으로 태자의 아이를 가졌던 그날부터 아들을 위해 가문을 키웠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가문을 살리려 했으나 그 가문이 나라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서한 왕조의 태양은 이제 서산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왕망은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정군 태후의 손에 쥐어진 마지막 권력의 상징, 전구곡사의를 뺏기 위해 말입니다. 그녀는 과연 조카의 배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권력이라는 독배를 마신 인간은 결코 그 잔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서기 1년 왕정군 태후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권력의 정점에 선 왕망은 이제 더 이상 고모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서히 충신이라는 가면을 벗고 지배자의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정군 태후는 자신이 세운 조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며 공포에 휩싸입니다. 왕망의 첫 번째 목표는 황제인 평제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제가 어머니 위씨 가문과 연락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평제의 외가는 왕망에게 잠재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왕망은 평제의 어머니가 장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어린 황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울었지만 왕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왕정군 태후는 이 잔인한 처사에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왕망을 불러 엄히 꾸짖었습니다. 황제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거늘 네가 어찌 하늘의 도리를 거스르며 모자 사이를 갈라놓느냐. 하지만 왕망은 이제 예전처럼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왕태후마마, 이것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외척이 바로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는 것을 마마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왕정군 태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외척 가문을 키운 것이었기에 조카의 이 반박은 그녀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왕망은 고모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정군은 자신의 과거에 발목이 잡혀 조카의 전횡을 보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서기 6년 왕망의 야심에 걸림돌이 되던 어린 평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역사서에는 평제가 병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왕망이 독살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황제가 죽자 왕망은 기다렸다는 듯이 겨우 2살 된 유자영을 황제로 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가황제, 즉 임시 황제라 칭하며 섭정의 자리에 오릅니다. 왕정군 태후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씨의 나라가
사실상 왕씨의 나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녀는 거처인 장신궁에 틀어박혀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조카 왕망은 이제 그녀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갖가지 기이한 조짐과 참의서를 조작하여 자신이 황제가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한나라의 운이 다했고 왕씨가 새로운 천명을 받았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왕정군은 이 모든 조작극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서기 8년 왕망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한나라를 폐하고 새로운 나라인 신을 건국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권의 상징인 전국옥새였습니다. 왕망은 사촌 동생인 왕순을 보내 왕정군 태후에게 옥새를 내놓으라고 압박합니다. 왕정군 태후는 자신을 찾아온 왕순을 보자마자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서슬퍼런 안광이 서렸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내 가문이 한나라의 은혜를 입어 이토록 번성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느냐. 이 옥사에는 유씨 왕조의 것이지 너희 같은 역적들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미 궁궐의 모든 병사와 관리는 왕망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왕정군 태후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옥새가 이제는 한낱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절망에 찬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전국옥새를 바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던졌습니다. 가져가라, 이 더러운 역적들아. 이 옥새가 너희 가문의 멸망을 불러올 것이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옥새는 바닥에 부딪혀 한쪽 모서리가 깨져 나갔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제국의 상징이 한 노파의 분노와 함께 부서진 것입니다. 왕망은 깨진 옥새를 수습하여 금으로 모서리를 떼운 뒤 자신의 즉위식에 사용했습니다. 왕정군 태후는 그날 이후로 식사를 거부하며 저항했습니다. 왕정군 태후,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조카가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 자신이 그에게 칼을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신궁 창가에 앉아 저 멀리 들려오는 신나라의 건국잔치 소리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선택받았던 그 하룻밤의 우연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 휘둘렀던 그 권력이 결국 제국의 숨통을 끊는 독약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자책했을 것입니다. 서한 왕조의 태양은 완전히 저물었고 이제 왕망의 신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시작 뒤에는 한 여인의 처절한 후회와 저주가 서려 있었습니다.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 뒤에는 반드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린 패자의 통곡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서기 9년 조카 왕망이 신나라의 황제로 즉위하던 날, 왕정군 태후는 제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으나 사실상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한나라의 이름은 지워졌고 그녀는 이제 한나라의 태왕 태후가 아닌 역적의 가문에서 추대된 신의문 모태후라는 낯선 칭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왕망은 즉위 직후 왕정군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화려한 보석과 비단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기만이었습니다. 왕망은 왕정군이 보관하던 한나라 황실의 의복과 장신구들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신나라의 양식으로 만든 새 옷들을 강요했습니다. 왕정군에게 그것은 수위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망은 태후의 거처인 장신궁을 방문하여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모님, 이제 유씨의 낡은 운명은 다했습니다. 제가 세운 이 새로운 세상은 천년만년 번영할 것입니다. 부디 과거의 슬픔은 잊으시고
신나라의 어머니로서 영광을 누리소서. 그 말을 듣던 왕정군은 뼈만 남은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닥치거라. 네가 어찌 내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내뱉느냐. 나는 유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와 이 자리에 앉았다. 내가 죽어 조상들을 뵐 때 너 같은 역적의 고모라고 말해야 한단 말이냐. 당장 이 가짜 황제의 옷을 벗고 물러가라. 왕망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물러갔습니다. 그는 이제 고모의 분노 따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군대와 신하들, 그리고 옥새까지 그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정군을 궁궐의 화려한 감옥에 가두고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줄 충성스러운 한나라의 옛 신하들을 모두 숙청했습니다. 왕정군은 이제 거대한 궁궐에서 홀로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왕정군은 침소에 누워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낳은 아들 한성제 유호를 생각했습니다. 비록 방탕하고 나약하여 나라를 망쳤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아들이자 한나라의 정통 황제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죽었을 때 자신이 왜 더 단호하게 가문을 단속하지 못했는지, 왜 왕망이라는 뱀의 혈소가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는지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태후의 고립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왕망은 한나라의 모든 제사 체계를 폐지하고 왕씨 가문의 조상을 모시는 사당을 세웠습니다. 왕정군은 제사 음식을 가져온 관리에게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한나라의 제사가 끊겼는데 내가 어찌 역적의 밥을 먹겠느냐. 차라리 굶어 죽어 유씨 조상들 곁으로 가겠다. 그녀는 실제로 며칠 동안 곡기를 끊으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왕망은 끈질겼습니다. 그는 왕정군이 죽으면 자신의 정통성에 금이 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궁녀들을 시켜 강제로 음식을 먹이게 했고 태후의 거처를 더욱 삼엄하게 감시했습니다. 왕정군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처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기 13년경부터 왕망의 신나라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망이 추진한 급진적인 개혁 정책들은 백성들의 삶을 파괴했고 전국 곳곳에서 반란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왕정군은 궁궐 깊숙한 곳에서도 그 혼란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병사들의 소란스러운 발소리와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는 제국의 몰락이 머지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왕정군은 그 혼란을 지켜보며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만든 괴물이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한나라의 조상들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저 역적을 벌하시고 유씨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소서. 이 늙은 죄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제국의 핏줄을 이어 주소서. 서기 13년 2월 왕정군 태후의 기력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84세의 고령, 6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여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임종 직전 자신을 찾아온 왕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깊은 연민과 저주가 섞여 있었습니다. 망가, 너는 천하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너는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고 너를 믿었던 이 고모의 심장을 도려냈다. 이제 머지않아 한나라의 혼령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 너는 어느 구석에 숨을 것이냐? 왕정군은 이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 시대의 완전한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나라의 예법에 따른 장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한나라 황후의 의복을 입고
한나라 황제들의 능묘 곁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왕정군 태후, 그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인이 될 수도 있었으나 가장 비극적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60년의 세월은 한 제국이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저주했던 왕망의 신나라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10년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은 때로 살아있는 자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서기 13년, 왕정군 태후가 84세의 일기로 눈을 감았을 때 그녀가 남긴 마지막 저주는 신나라의 거대한 성벽을 파고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되었습니다. 왕망은 그녀의 죽음을 화려한 국장으로 장식하며 자신의 정통성을 포장하려 했지만 태후가 떠난 궁궐은 이제 차가운 권력에 욕망만이 들끓는 무덤과 다름없었습니다. 왕정군 사후 왕망의 통치는 광기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모인 왕정군이 생전에 그토록 경계했던 무리한 개혁들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토지 국유화, 화폐 개혁, 그리고 주변국들에 대한 무리한 정복 전쟁은 제국의 혈관을 바닥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 서로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고 천지는 가뭄과 홍수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태왕태후의 저주가 시작되었다. 한나라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때 전국 곳곳에서 왕정군이 그토록 바랐던 유씨 왕조의 부활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농림군과 정미군이라는 거대한 반란의 물결이 신나라를 덮쳤고 그 중심에는 유씨 황족의 후손인 유수와 유현이 있었습니다. 왕망은 장신궁 깊은 곳에서 고모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너는 어느 구석에 숨을 것이냐? 라는 왕정군의 마지막 유언은 왕망의 꿈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태후의 사당을 찾아가 통곡하며 용서를 빌기도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왕정군이 키웠던 조카의 야망은 이제 스스로를 불태우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기 23년 반란군이 마침내 장안의 성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미양궁은 불길에 휩싸였고 왕망은 점술가들이 일러준 방향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손에 왕정군이 바닥에 던져 모서리가 깨졌던 바로 그 전구곡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금으로 덧댄 그 깨진 모서리는 마치 왕씨 가문에 일그러진 욕망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왕망은 저면대에서 반란군의 칼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갈갈이 찢겨졌고 그의 머리는 장안 시내에 걸렸습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며 한나라를 멸망시킨 역적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10년 전 왕정군 태후가 눈을 감으며 남겼던 차가운 예언을 말입니다. 그녀의 가문은 그녀의 예언대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멸망했습니다. 왕정군 태후, 그녀는 죽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만든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왕망이 죽고 신나라가 무너진 뒤 유수가 세운 후한이 들어서면서 역사는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왕조의 기록자들은 왕정군을 향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60년을 권좌해 있었으나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 자신의 가문을 키우느라 제국의 뿌리를 썩게 만들었다. 그녀의 어리석은 가족 사랑이 왕망이라는 괴물을 낳았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미양궁의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옥새를 내던졌던 그 노파의 심정을 역사는